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독립지사 기림씨를 통해본 항일문화경중부의 첫 번째 강의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낭독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제가 우리 박희정 선생님이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그걸 본 분들이 강사의 강의도 뭐 좋았지만 같이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시 낭독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런 제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민족의 역사와 또 우리 민족지사의 독립의 정신과 더불어 시의 세계에도 함께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 좀 귀한 분이 오셨는데 이따가 공식적으로 또 제가 연주를 부탁을 좀 드릴 건데요. 변규만 선생님이시라고 여러분들 혹시 동요 비슷한 노래 중에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 혹시 노래 아세요? 우리 박희선 선생님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해?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예, 이것을 작곡하신 작곡가 변규만 선생님이 우리 우선 인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뭐 여기 양력이 저한테 있긴 한데 파리에서 그야말로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작곡도 하시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작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 벤 선생님 형님이 변규자 백자님이신데 이분이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 있잖아요. 그 시를에다 곡을 붙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야말로 민족 정신과 함께 음악에 대한 그런 달란트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귀한 분이 오셔서 이따가 중간에 제가 또 연주를 한번 해금 연주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금. 소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음악의 문이 아니라 소금과 해금이 헷갈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우선 우리가 일본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냐?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일본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요. 근대사 이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냐면은 일본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개방해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근대 정치 제도를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왕이 있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인 영국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각제를 하는 거나 또 왕은 있지만 국민이 정치 권력을 선택하는 제도 이런 것들. 그래서 왕은 하나의 국가적 상징으로 두고 정치는 이제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이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일본을 가보면 대개 아시아가 도로가요. 차량이 우측 방향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일본은 왼쪽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영국이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도로가 다 좁아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래요. 왜냐하면 마차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영국과 유사하게 명치유신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개방된 나라로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의 거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미 그 당시부터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시기부터. 그래서 그때 미국과 일본이 이제 대화가 되죠. 이미 대사관계가 형성이 될 정도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어떤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근대 정치 체계나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그 문화를 한국에 전수를 하되 다만 그냥은 안 되니 외교를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미국이 일본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이 대륙을 갈 때는 우리하고 꼭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교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국방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905년의 을사늑약이에요. 그런데 이 을사늑약이 있기 전에 1904년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워드 테프트라는 사람은 그때 미국의 육군 장관이에요. 가스라는 일본의 총리입니다. 밀약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조선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너네들이 가져가도 미국이 인정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에 동의한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쓸 수는 없었어요.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할 수 없어서 그걸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1905년에 우리나라를 군사력으로 을사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합방하는 건 1910년이지만 1905년에 이미 국가의 국방권이 뺏기고 외교권이 뺏기면 이거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치주지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의 주에 불과한 거예요. 일본에 그런 형식으로 되어서 미국의 승인하에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 합방이 됩니다. 무력의 방법으로 그렇게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러한 가운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지사들은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들하고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오히려 조선의 군인이 조선의 의명을 죽이는 독립을 나라의 자존을 지키고자 싸웠던 조선의 민중을 죽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갑오경장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조선하고 우리 한국하고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일본은 언제나 섬나라기 때문에 대륙에 대한 꿈을 버리질 않아요. 대륙에 대한. 그러니까 육지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야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중국을 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로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반도로 경유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나라 승인 없이 대륙을 침략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청일전쟁도 일정 부분 미국의 승인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역사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얻냐면 조선에서 얻어요. 한국에서 얻는답니다. 한반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북한을 계속 자극을 하고 남한의 보수 정권이나 이렇게 좀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된 정치 세력을 지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긴장이 생겨야 남북 간의 긴장이 생겨야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요 1945년에 패망을 했잖아요. 패망을 하고 나서 5년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전쟁이 있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메가더에게 항복 문서를 쓰기 전에 미국에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인데요. 어떤 제안이냐면은 자 우리가 항복을 할 텐데 미국이 아시아의 저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점거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 점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반도를 전체를 점거하면 소련과의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반은 소련에다 맡기고 반은 미국이 실탁 통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뭘 준다 그러냐면 조선에 대한 모든 정보,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미국에 넘기겠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란 뭐냐면 자연 자원과 그리고 이 조선 민중에 대한 특징, 관료들의 특징,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모든 정보를 주겠다. 그렇게 미국애가 암약을 하고 거기에 하나 더 어떤 게 뭐냐면 747 있죠. 마루타. 인체 생체 실험한 거를 모든 자료를 미국에 넘기겠다. 그런 약속에서 그래서 미국이 받아들인 게 러시아가 2차 대전에 이쪽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운 데는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38선 이북을 맡아라. 이건 뭐냐면 일종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맡기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해서 그 당시에 그 문서에 보면 미점령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점령군. 미점령군의 부대는 언제냐면 이태원입니다. 미8구 부대. 고전에는 일본 7사단의 부대. 고전에는 청나라의 부대가 있던 곳이 이태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되어서 결국 분단이 된 거죠. 분단이 되고 나서 1948년 각각의 단독 정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한국 전쟁에서 가장 수혜자가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그 당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GDP 전체의 28%가 한국 전쟁으로 얻은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1952년 종전 직전에 일본이 벌어든 외화가 일본 전체 외화 벌어든 것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쟁과 갈등 구조를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이 국가적인 이익을 유지하고 정치 권력가들이 계속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조건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기네들의 이렇게 이웃 국가에 대한 그런 점령 야욕과 그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편취하겠다라는 그런 정신머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본을 함부로 용서하고 화합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를 한번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앞에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저 회장님 선생님부터 할게요. 그 갱생의 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갱생의 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낭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 페이지예요? 2 페이지 밑에 보세요. 시인 당시 그 마이크 주세요. 시인 다윗이 원수의 밥상을 저주하는 시편을 읽노라면 문득 오늘 아침 차려진 밥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원수의 밥상이 율무가 되고 올무가 되고 평안을 덧치되게 해달라는 고백은 초월적이기보다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무서웠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원수가 분명히 보여야 한다. 원수를 발견하는 것처럼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은 어디 있겠는가. 저주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주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참혹한 강을 건너온 시인이 그래서 위대하다. 거듭 남의 뿌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가장 깊이 저주하는 고통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갱생의 뿌리는 용서가 아니라 저주였음을 겨울이 찾아온 새벽 저주의 탁구름이 들리고 신생의 뿌리가 누군가의 피로 물든 것을 보았다. 네, 아유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죽은 시가 살아나는 느낌이네. 여러분 이제 이 시에서 이제 보면 짐작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장군이자 시인이에요.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물인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거기 보면은 성경 10편 69편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저희 앞에 밥상,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못 보게 하시며 그 거리에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누군가와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 과연 최상의 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용서는 어디서 오냐면은 그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결단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는요, 도발이에요, 도발. 무슨 도발이냐면은 너희 과거에 우리의 식민지에 있던 너 한국 인마 지금 독도를 달라는 얘기는 그 땅도 우리 거라는 얘기야. 그 얘기에 일종의 시그널인 거예요. 뭐 사람들이 거기 자연자원 피해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건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조선은 한국은 우리 일본의 지배 식민지 국가였고 우리의 이등 국가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재인식시켜주는 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보수 정권이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 땅 하나 오직하면 옛날에 김정필 씨가 그 한일 외교 정상화 협상할 때 그 독도가 문제가 되니까 그 독도를 폭파해 버립시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 폭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독도가 뺏기면 아마 제주도를 얘기를 했겠죠. 더 폭파시키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독립지사 정신을 기른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사이좋게 통합하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맹렬히 세상에 폭로되고 분명히 다시 잘못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순간은 우리는 독도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민족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지사들의 이 인물을 실어 노래하는 이 시인들의 이 뜨거운 가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우리 후손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본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탄핵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뭐 일본하고 미래를 향해서 과거는 이제 덮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미래는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토대 위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중뛰고 뭔가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데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간다라는 거는 이 바보같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괜찮아 난 니하고 있으면 좋아 더 때려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비굴한 모습으로서 민족의 국가의 정체성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걸 못하니 문학인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아까 배 선생님이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가끔씩 방문해서 강의도 듣고 참여를 하시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멤버이긴 합니다만은 민족 문제를 연구한다라는 거는 국가의 자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을 하셔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시아 평화연대라는 그 아시아 NGO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NGO에서 이제 그 일본의 침탈을 받고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 있잖아요. 국가의 그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시아 평화연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2차 대전 때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했는가, 그런 전범국가로서의 반성을 위해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를 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멤버는 아니고. 근데 그 모임이 2005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시아 평화 무슨 축전인가를 비슷한 거를 서울에서 했어요. 청계천에서 했는데 그때 저한테 시를 써달라고 했어요. 아시아 평화를 위하고
쓰렀다. 그런데 제가 그때 쓴 시가 제국의 깃발 아래 선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화는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적하고 잘못을 고쳐나가자는 것은 결국은 평화를 향해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를 제목이 제국의 깃발 아래 선 이웃이요.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행사장에 이제 이렇게 시화로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왔던 일본인 NGO의 대표가 그 시를 찍어 갖고 간 거예요. 찍어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거기 일본에 또 아시아 평화 연대 일본 사무국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무처장인데 그때 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그 행사장에 가서 제 시를 찍고 가서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자기네 소식지에 실은 거예요. 그 기간지에 실고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 부른 거예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제 아는 선교사님이 그 일본의 사카이 선생한테 내 친구 내 아는 목사이자 시인이 김윤환 시인인데 얼마 뒤에 이제 도쿄 온다. 그러니까 그 시 쓰는 시인 김윤환, 그 사람 한국말도 잘하거든요. 김윤환이 맞냐? 그래서 맞다 하면서 그러면은 이 시가 그 사람 시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래 나한테 이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교사가 메일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쓰신 거예요. 그래 내가 쓴 건데 그게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일본어로 쓴 거와 한국어로 쓴 거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게 맞다니까 그러면은 오면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만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을 갔더니 이제 이 선교사가 공항에 나와서 아니 오자마자 저기 저녁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갔는데 그 사무실인 거예요. 그 조그만 사무실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붙잡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한 10년쯤 뒤쯤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이 시를 보고 너무 울었다는 거야. 자기네 조국이 일본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인지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국의 깃발 아래 선 이웃이여 김윤환. 우리가 이토록 가슴 아파하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 조상을 능욕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토록 경악의 치를 떠는 것은 그대들이 경제 강국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그대들이 독도를 달라고 때를 써서가 아니다. 우리가 이토록 아파하고 분노하며 통절한 슬픔에 온몸을 떠는 것은 그대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가장 사랑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이웃의 분단을 경제적 도구로 삼는 그대들, 이제 그 더러운 제국의 깃발을 내려라. 대동아의 맹주로 망동하다가 마침내 파멸되었던 과거의 악몽을 더 이상 그대들의 영광으로 받들지 마라. 우리가 이토록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대들이 바로 이웃이기 때문이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워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웃인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맹목적 사랑이 있지만 맹목적인 혈연에서만 가능해요. 맹목적 사랑. 그런데 분명히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서로가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이 돼요?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제에서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일본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내놓으면요, 쉽게 용서하면 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도 있었고, 이제 오늘 평화를 위한 역사 제시과 문학에서 이제 한번 평화 있으라는 시,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좀 길긴 한데요, 이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이 시는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3분이 적절하게 나누어서 낭송하면 좋겠어요. 이걸 읽고 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3분이 나눠서 낭송해 주세요. 평화 있어라. 파블로 네루다 있어라. 다리 위에 평화 있어라. 술에 평화 있어라.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평화 있어라. 그리고 나의 가슴에 올라와서 흙냄새와 사랑으로 가득 찬 옛 노래를 펼쳐주는 언어에 평화 있어라. 빵 냄새로 눈을 뜬 아침의 도시에 평화 있어라. 많은 강을 끌어들인 미시시피 강 위에 평화 있어라. 내 아우의 내의에 평화 있어라. 바람이 쓰고 간 것 같은 책에 평화 있어라. 키예프의 대 콜로호즈에 평화 있어라. 사방팔방에 쓰러져 있는 사자들의 제 위에 평화 있어라. 브루클린의 검은 조교 위에 평화 있어라. 햇살처럼 집에서 집으로 도는 우편 배달 위에 평화 있어라. 맥곡과 같은 발레의 무대에서 소리치고 있는 안무가 위에 평화 있어라. 로사리오에 대해서만 쓰고 싶은 나의 오른손에 평화 있어라. 주석처럼 숨어있는 볼리비아인에게 평화 있어라. 그대가 시집갈 수 있게끔 평화 있어라. 비오비오의 모든 제재소에 평화 있어라. 스페인 게릴라의 파괴된 심장에 평화 있어라. 비둘기를 수놓은 방석이 가장 그리운 와이오밍의 조그마한 박물관에 평화 있어라. 빵집과 그 사랑에 평화 있어라. 밀가루 위에 평화 있어라. 이윽고 싹을 내미는 보리에 평화 있어라. 숲속을 찾는 연인들 위에 평화 있어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 평화 있어라. 모든 대지와 물 위에 평화 있어라. 자, 이제 나는 여기서 작별을 고하고 꿈에도 그리던 나의 집으로 가련다. 거친 바람이 의양간을 두드려대고 얼음덩이가 바다로 떠내려가는 파타괴와로 돌아가련다. 나는 일개 시인이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나는 사랑하는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나의 조국에서는 광부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군인들이 턱으로 재판관을 부려먹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춥고 조그마한 나라를 뿌리까지 사랑하고 있다. 만약 1000만 번을 죽는다면 나는 그때마다 그곳에서 죽고 싶다. 만약 1000만 번을 태어난다면 나는 그때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싶다. 저 우악스런 아라우카족 곁에서 교회의 종로가 새롭게 세워지는 곳에서 나는 바란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기를. 사랑의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이 지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가. 나는 바라지 않는다. 다시 빵에 피가 묻는 것을, 강남콩에 피가 빨갛게 물들고 음악이 피를 쏟아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의 소망은 광부도
처녀도 변호사도 어부도 인형을 만드는 사람도 모두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영화관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붉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는가?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노래하기 위해 왔다. 나와 함께 그대도 노래해 주기를 바라면서. 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유, 세 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네루다 시인의 시를 읽으니까 어때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은 수요 집회, 소녀상 앞에서 수요 집회하는 정신대 할머니들 있죠? 네. 전쟁 피해 할머니들. 그런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오염된 구구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방해를 하는 집회를 합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가 생겼냐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그런 문화가 생겼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방을 하고 나서 조선 사람 중에 일본에 충성할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본 거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관료들 중에서 탐욕이 있는 사람들을 골랐고,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이 아버지로 조상으로부터 노예야, 머슴이야. 그래서 그 머슴인데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주면서 양반을 봉건 사회를 이끌어온 민중을 수탈한 주적으로 보고, 양반이 다 사람들을 수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반 계급과 평면 이하 계급을 서로 대적 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어버리면서 이 소위 천한 신분 출신들을 일본의 말단 공무원 혹은 순사 보조로 시키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하고 대적이 있었던 사람들을 원수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을 해방이 되었다고 그 자손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피는 흘러가요. 무섭습니다. 그 피가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위직 관료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중급 이상의 관료로 가서 재산을 축적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서 결국 나라의 주류 세력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윤석열 씨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일본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다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라도 우리 아버지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처제에 방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있다가 나옵니다. 한 명이.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할 때는 나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내가 평화를 추구하는 동안에 그 평화를 얻는 과정에 희생된 사람들의 위로와 용납이 없는데 그 희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용납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역사적 모순인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루다의 이 평화이세라는 거는 결국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전쟁 와중에 권력가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평화가 없으면 힘센 사람끼리 악수한다고 평화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런 평화에 대한 마음은 갖되 그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위로와 공감의 마음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민족 기림시 중에 이제 몇 분을 제가 해놨는데 오늘은 조금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같이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민족문제연구회라는 문학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2권의 시집을 냈죠. 그래서 그 중에 결의의 큰 별들이라고 해서 독립기림시 2번째 시를 오늘 여기서 소개할 텐데, 소위 문학지상주의자들은 이런 일 안 합니다. 자기들의 문학적 취향에 따라서 열심히 창작활동해서 뭐 문학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물론 문학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로지 우리 민족의 언어와 민족의 역사를 우리 문학 속에 담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민족의 자존을 연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모인 단체예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박희정 선생님도 거기에 멤버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중에 이제 오늘 유림 출신 민주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님, 여러분 성균관대 아시죠? 성균관대를 6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 창건대부터 춤으로 보면 대학이에요. 국립대학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뭐 성균관대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600년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근대 학교로서 성균관대를 개교를 한 분이 김창숙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유림 출신이거든요. 유학자 출신이라고. 그런데 이 유학자, 그냥 바로 선비죠. 이 유학자가 우리가, 저도 뭐 크리스천이고 제가 현직 목사입니다만은, 뭐 유교 그러면 막 이상하게 막 제사 지내고 뭐 그런 막 가부장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원래 유교는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우주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설정할 거냐, 그것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정리한 게 유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는 그거를 일종의 질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유학자에서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물산장려운동 아시잖아요. 물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쓰고 했지만 잘 안 되자 나중에는 결국 이분도 실질적인 무장투쟁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자님.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결국 해방을 하고 나서 한국 정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한국 정치에 참여를 해서 야당 생활을 하죠. 진보적인 야당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뭐 그분이 꿈꾸던 평화의 나라, 통일된 나라는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독재와 군부 권력에 의해서 계속 나라는 어려워졌고, 이분도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 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더 기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면 이분의 생애가 이 안에 다 담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창남 선생이라고 저 포항에 계시는 시인이신데, 저보다 선배죠. 이분이 쓰신 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렬 선생 아시죠? 뭐 드라마도 영화도 나오고 뭐 그 다큐도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1923년에 일본 강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이 민심을 수습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인들은요,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적을. 지진이 일어나서 근데 신비들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물이 오염돼서 죽기도 했어요. 마셔서. 그런데 그거를 이 민중들이 정부에 대한 반발심과 이 해결 능력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일본 사람들을 죽도록 했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무참히 폭행과 희생을 당합니다. 이미 막 온 나라가 지진으로 다 부셔지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사람을 죽도록 한 게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등 국민이 감히 일본 땅에 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보이는 대로 척살을 하고, 그런 엄청난 인류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기사를 쓰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열 선생입니다. 이분은 고향이 경북 문경이죠. 제가 경북 안동이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 이 나라도 일본이라는 국가 원수가 그 당시 일본은요 천황이 곧 신이에요. 천황이 곧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천황한테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켰던 교단이 고신이고 나머지 모든 교단은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감리교까지 모두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상한 주보 있습니다. 교단에서 잘 들어보세요. 묵도라는 게 나와요. 맨 위에. 이 묵도라는 순서지의 맨 위에 묵도는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묵념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방이 되어서도 그냥 주보 양식을 계속 순서를 계속 물려왔다 보니까 아직도 어느 교회가 막 묵도 이러다. 물론 한자 자체로 하면은 소리 없이 기도하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그게 묵도라는 순서가 들어가는 거는 신사참배를 시작하고 들어가는 순서예요. 그 전에는 묵도가 없어. 성시교독입니다. 성시를 먼저 읽어. 성경에 있는 시를 읽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잘못된 거라고 바꿔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유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열 선생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총각이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건을 보면서 단동 대지진 이후에 조선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그런 살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일본이란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임금과 정부는 일본 국민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야. 다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임금을 암살할 계획을 섭니다. 마치 독일의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쓴 것 같이.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엄청난 고문을 받았겠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합니다. 이분이 일화에 의하면 일본 재판정에 가서 조선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판사가 조선말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조선 사람인데 내 주장을 하는데 일본말로 하냐. 그리고 그 재판장에 가서 한복을 입고 가요. 두루마기를 딱 입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열혈 애인이 누구냐면 일본 여자예요. 그 일본 여자가 이 박열이한테 홀딱 반합니다. 어떻게 반하냐면 저 기계, 저 자유분방함. 그러면서 남편의 조국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아까 전에 이어서 뒤에 계신 선생님이 김림 시인이 쓴 박열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나는 적지 한가운데로 가기로 했소. 조선 팔도를 뒤덮은 3일 만세의 함성이 그곳까지 닿지를 못하였는가 하여 차디찬 적의 심장 깊숙이 원앙의 칼을 꽂아 넣으려 김인년 가을 현해탄을 건넜소. 유난히도 시퍼런 물결, 동포들이 통안의 아우성으로 건너간 바다.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개새끼가 되었소. 내 나라를 도륙하는 야만의 무리를 향해 앙칼진 소리로 어둠을 쫓아야 했소. 신문 배달, 공장 직공, 우편 배달부, 인력 거꾼으로 의혈단 동지들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소. 나는 뻔뻔스러운 조선인, 기꺼이 너희의 불량선이 되리니 통합의 자유를 빼앗긴 항고의 두려움이란
없었소. 오만한 문명은 관동 대지진과 함께 무너진 것, 천황제를 내세운 미개하고 야만적인 체제는 폭동의 배후로 6천여 명의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하였소. 일제의 폭압적 식민지 지배 체제에 맞선 우리의 폭탄 테러 거살은 미수에 그치었고, 천황가의 위해를 가한 대역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소. 무모하게 보이는 나의 저항은 불의한 권력의 민낯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만천하에 알리는 것. 나는 피고 아닌 조선민족의 대표로서 법정에 임하였소. 일본이 나에게 내어준 단 하나의 호의, 가냈고 흠있고 나의 동지, 나의 아내여. 불친절한 운명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었소. 감옥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혼인신고는 함께 죽음으로 가자는 서약. 나의 아내 후미코는 참으로 당당하였소. 호련히 죽음을 향해 성큼 나아간 후미코, 나의 아내여. 슬픔보다 앞서 어쩌면 나는 조금 안도하였을지도 모르겠소. 동지였으나 아내인 까닭에 당신이 견뎌야 할 고초가 더 염려되었던 탓이라오. 살아서 함께 조선 땅을 밟으리라던 굳은 언약이 쓰러진 데에는 필시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 있었으리라는 것. 우리는 계획된 죄인이었으나 피하지 않고 맞섬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꾸짖어 주었소. 조선의 독립을 보기 전까지 22년 2개월을 나는 불발탄으로 견디었소. 서서히 잊혀지는 형벌도 감내하였소. 터지지 않았으나 언제든 불 당겨지면 끝내는 폭발하고야 말 도하선으로.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훌륭하세요. 아우 여기 오니까 강리할 맛이 나네. 이 시를 쓴 김님 시인이요 여자분입니다. 여자 여류 시인인데 뭐 시인이 여자 남자냐 그렇지만 이 시를 여러분 읽었을 때 이 시인에게 마치 박리할 시인의 혼이 들어간 듯한 시예요. 너무나 가슴을 울리고 박리할 선생이 마치 지금 피를 토하듯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너무 정말 절절하게 잘 낭송을 해주셨고요. 자, 홍명희 임꺽정의 벽초 홍명희 선생인데 홍명희 선생의 아버지가 아주 독립지사인데 그야말로 홍범식 선생인데 홍범식 선생의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극심한 친일 인사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 아주 극심한 친일 인사와 극심한 독립지사가 공존하는 거야. 이분은 이제 한말에 금산 군수를 하셨는데 홍범식 선생이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홍승목이라고 나와요. 이 홍승목이 그 당시에 조선의 고위 관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차관급이에요. 고위 관료를 하고 일본에 합방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그러니까 그 내각 중에서 뭐 이완용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나? 송병준이 이런 사람들이 장관급이라고 하면 그 바로 밑에 레벨이에요. 홍승목이가. 근데 엄청나게 충성을 해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이제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여기 보니까 일본 아버지가 여기 뭐지? 강소라 잘 먹고 섰어요. 아버지가 국권을 팔아먹고 이한테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말하자면 상원 의원 같은 거예요. 상원의회 의원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일본 친일 의회.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그 친일을 못 이기고 군수직을 그만두고 뭐 할까요? 자결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죄를 사람한테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그 유서를 남겨요. 그 유서가 결국은 홍명희 선생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유서에 이제 그 피토하는 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국군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기력하기 그지없고 만국노의 수치와 서름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조선 사람으로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아야 한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이 홍범식 선생의 말하자면은 순국이 아버지의 불의와 친일을 민족 앞에 또 동포 앞에 자신을 제물로 던진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박원희 시인이 이분을 애도하면서 쓴 시입니다. 아버지가 친일이면 먹고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상원 의원까지 했으면은 뭐 엄청난 권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순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홍범식 선생님의 시를 우리 이쪽의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저쪽 선생님. 기림시 홍범식 박원희 개강에 가보았는가. 느티나무 가로수 길 읍내로 향하던 거친 만세 소리 들어보았는가. 청구 앞에 서있던 비무장의 사람들 함성을 들어보았는가. 유원 개강의 흐름을 보았는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다시 손자에서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보았는가. 국파 군망 불사 화이. 금산에서 경술 국채에 죽어간 홍범식의 함성을 들어보았는가. 그의 아들 홍맹이의 함성을 대강의 물줄기는 흘러 한강으로 큰 물이 되어 흐르고 역사도 한 줄기로 흘러 강을 이루는데, 여울로 흐르는 심성 고운 마음이 나라를 잃은 치욕에 죽어서 산 사람들을 끌고 독립투쟁의 긴 강물이 된 산의 홍범식. 주먹이가 서있는 생각 한 무리들이 만장을 들고 지나가는 마구수렁이 된 발자국을 따라 흘러 독립의 함성이 된 유언. 기울어진 국군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기력하기 그지없고 만국노의 수치와 서름을 감추려니 비군을 금할 수가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빛이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선 사람으로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아야 한다. 죽을지언정 치의를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가보 혁명 이후 적의 처벌을 외치며 일어난 의병들 칼리로서 무고한 민초를 일제로부터 보호한 금산군수 홍범식 개강의 여우처럼 흘러간 역사 병술 국치에 망국을 죽음으로 맞이한 선비. 오늘 독립지사 기림시 강연이라고 해서 일부러 오신 변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음악가이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뭐 한양대 음대 나오셔서 미국 8대학에서 프랑스 프랑스 파리 죄송해요. 아이고 아는 나라가 많지 않아가지고 파리 빨대학에서 영어로 써놔서 잘 모르겠어. 간현학과 최고 고위 과정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 있을 때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전통음악 강사도 하셨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네네네. 그리고 그동안 작곡가로 하면서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했지만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저씨, 고래 아가씨 이 노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곡들을 평화의 나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래 작곡을 하셨는데, 선생님 예.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이거 제 시집이에요. 아, 예. 제 시집이니까 네. 혹시 작곡할 거 있으면은 제 작품 프리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서 하세요. 선생님 아무튼 축하드리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보고. 거기 봐야 돼? 이거 보이게 이왕이면. 이거 이렇게. 그래도 이게 저기 문학 나눔 도서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소금 연주를 하실 텐데 여러분 잘 감상하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10월이 되면 남한산성에 있는 만해 학교에 만해 시에 나타난 음악과 사상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이 빼앗긴 들에도 공허는가를 작곡해갖고 우리나라 안기부에서는 우리 형을 일컬어 자생적 빨갱이라고. 그래서 저기 남산에 여기서 가까운데 남산에 거기 가갖고 저기 고초도 겪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과거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제1교구본사 조계사에서 제가 한 10여 년을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셨어요? 예? 언제 하시는지? 현근 스님 계셨을 때. 연도가 어떻게 되세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저기 기초교리 공부하셨었나요? 대학교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 그거보다 이제 물어보니까 네. 쉽다 그랬는데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신 오늘의 이 여러 시인 기림하면서 인서로닥션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한 곡 보내고 또 두매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노래를 소금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저희 두메꽃에서 늘 우리 그 먼저 떠나신 위대한 독립투사들, 독립 그 시인들, 저는 지금 이 생을 살면서 신독립군으로 생활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숭례문 앞에 갔었고 어디도 가고 그런데 참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자칭 어디 가면은 저기 그 연주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봉헌할게요. 그대로 나홍 선생의 청사는 나를 보고 네. 그거를 이 노래를 가사를 빼고 소금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여기 선생님 그 시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아하지만 오늘은 연주하기로 연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래는 다음 기회에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오세요. 아 우리 그 여기 박희정 시인이 오라 그러면 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백유환 선생님 연주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그 음악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돌아보아야 될 인물은 조봉암 선생인데요. 이제 조봉암 선생의 얘기를 듣고 시를 읽어야 또 가슴이 저립니다. 이 조봉암 선생은 원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이 지식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식인 중에는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 왜 사회주의 사상이 독립운동가 중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 70%입니다. 왜 70%가 되냐면 사회주의 사상은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른 맥락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군주 제도에서 약 10%의 양반과 90%의 백민 이하의 민중이 10%의 권력에다가 충성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갔던 구조예요. 그 구조 속에서 느닷없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죠. 힘이 약한 그 민중들은 그대로 그 고통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일본은 마치 이제는 조선도 남녀 차별 있고 계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 계급의 질서는 유지돼서 대처됐을 뿐이에요. 일본에 충성한 사람들이 상위 계급이 되고 일본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위 계급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이라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를 가진 사람이 정치 권력과 부를 다 가지지 않는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산되는 모든 물산은 온 백성이 나눠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인데, 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이분이 이제 조방원 선생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란 말이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냥 뭐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처럼 그런 일반적인 약간 야성이 강한 당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정치 색깔일 뿐인데, 이승만이라는 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부르주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서구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서구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소위 자본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체제가 좋아요. 왜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거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양산을 계속해서 그 열매를 나눠 가져가자, 이 주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놈이 돈 벌어서 나눠라, 이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이른바 자본주의 논리고 시장경제 논리인데, 이제 거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소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장경제주의고, 시장경제를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조방원 선생이 일제시대 때부터 조국이 해방이 되면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조선공산당 남쪽의 남로당의 대빵이 누구예요? 박헌영이죠. 박헌영이하고 서로 협력해서 조선공산당을 세우고 같이 김일성이하고 만났는데, 이 박헌영이가 안 맞아. 박헌영이하고 이게 안 맞아서 결국 그 조선공산당 설립을 창건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중간지대죠. 중간지대 건준위로, 건국준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같이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겠다 선언을 합니다. 버리겠다 선언을 하고 이승만하고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건국을 한국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요. 그리고 제헌의회 의원이 됩니다. 되고 심지어 부의장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정치적인 신념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이 밑으로는 못 들어간다. 내가 같이 건국을 준비를 하겠지만은 내가 이승만이 밑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야당 몫으로서 제헌의회 의원이 되고 부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죠. 네. 그렇게 뽑았던 대통령은 이제 직선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을 때 이 조봉암이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독립투쟁을 한 혁혁한 공이 있다는 것은 이승만 정부도 알고 모든 독립투사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승만 대통령 그랬지 누가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을 결국 빨갱이로 몰아갑니다. 전향을 해서 같이 정부를 수립을 했고 제헌의회 의원도 했고 부의장도 했는 사람을 느닷없이 이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으로 몰아간 거예요. 이미 김일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거든요. 김일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박헌영이하고도 동 돌려놓는 사람인데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느닷없이 소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 진보당을 간첩 빨갱이 당으로 만들어갑니다.
반역당으로. 그리고 자기의 정적인 조봉암을 아주 신속한 사형 집행으로 죽여요. 이분이 그 일제 정한 무장투쟁을 해외에서도 하고, 상하이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 와서도 하고, 엄청나게 독립운동을 하고 투쟁을 했는 사람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빨갱이가 되었잖아요. 이승만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장면이가 있다가 다시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죠. 박정희가 옛날에 어디 출신이에요? 남로당 출신이죠. 네. 여성 반론 사건의 핵심 참모입니다. 박정희가. 그런데 그런 과거에 있었던 거를 백선엽 씨가 이 사람을 건져줘요. 왜냐? 백선엽과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일제시대 때 그 같이 동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라는 걸로 해서 죽게 되었는데, 왜냐면 박정희 형이 남로당 간부예요. 그 남로당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서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던 거를 길어서 이 사람을 독립지사로 길어줘야 되잖아. 안 길어줍니다. 왜냐? 빨갱이였다. 왜? 자기도 빨갱이였는데 과거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정권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 또한이잖아. 역시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지금 독립지사를 했을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독립을 투쟁을 해서 수없이 싸움을 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독립지사로 기리질 않아요. 전향했다는데도. 왜 그러냐? 이승만의 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빨갱이라는 그 올가미를 씌우면 그냥 죽을 때까지 빨갱이. 죽고 나서도 빨갱이. 그래서 2011년대 재심 재판에서 이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 진보당 사건이 가짜라는 거예요. 조작한 사건이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 사람을 독립지사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빨갱이 집에서 민족에 어떤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빨갱이 편을 들었어요. 뭐 했어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저건데, 의원인데. 그래서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라는 것은 평등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냥 이념의 하나로서 자기 신이 선택했던 것 뿐인데, 그렇다고 김일성하고 합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공산당, 옛날에 공산당 운동을 한번 했다는 그 딱지 하나로 이 사람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냥 사형을 바로 집행을 했어요. 너무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나라 정부 설립을 위해서 자신의 사상까지도 후순위로 밀어넣은 사람인데, 자기의 정적이 된다는 이유로 사형을, 가짜 사건을 만들어서 사형을 당한 이 조방원 선생님. 자,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읽어주시죠. 앞에. 다 읽어요? 네네. 네. 김씨, 구, 조봉암, 최상근. 김인현 꽃피는 봄날 섬마을 강암내 시장에서 마을마다 온몸을 던져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하던 21살 조봉암은 독립투사가 되어 있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뼈저리게 알게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동경으로 건너가 엿장수를 하면서 번 돈으로 공부를 하면서 죽사는 대한민국이 독립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고루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상해로 건너가 조선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던 죽사는 일본 경찰들에게 쫓기다 체포되어 징역 7년형을 받고 신의주 감방에서 고문과 동상으로 손가락 7개를 잃는다. 해방이 되고 공산주의와 완전히 결별한 죽사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 대부분이 3.1 혁명 이후 한국 독립을 위한 사회주의자가 되고 한국 독립을 위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한국 민족을 버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외치며 새 정치를 펼친다. 대지주에게 모여있던 토지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법을 만든 죽산 조봉암을 이승만은 진보당을 창당하려 했다는 정치적 이유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엮어 서대문 형무소 사형대에 세운다.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오. 책임정치, 수탈 없는 경제, 평화 통일, 이 세 가지를 주장한 죄밖에 없소. 죽산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뒤부터 큰 소리로 우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새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고 경무관들과 징역군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유를 사형 집행장 앞 통곡의 미루나무는 알고 있다. 죽산이 억울하게 죽어 환생한 죽산조라고. 네, 아유 감사해요. 네, 이 우리나라 독립지사들 중에 이렇게 아직도 그 반공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허구예요, 허구.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허구고요. 공산주의도 허구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은 인간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핍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 인간의 잘못된 탐욕이 빚어낸 그 사상의 그런 도구가 된 거죠. 마치 유교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게 유교인 것처럼 왜곡된 것처럼 무슨 공산주의 하면 빨갱이 개불이 되고 자본주의 하면 마치 돈에 쩌든 사람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인간 사는 사회.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가 정말 평등해졌을까요? 결국은 그 나라의 권력을 잡는 사람, 한일 투쟁을 해서 강복기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 계층이 잡혔을 뿐이에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완전한 제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공과 가가 있을 텐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없는 과도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이 정치 문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진정한 독립지사마저도 우리가 못 기리는 그런 슬픈 그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분이 독립지사가 돼서 독립기념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 3.1 만세 때 그 찌라시 하나 들고 가는 것도 그 독립지사라고 인정해 주는데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대구의 장진홍 의사라고 이거 처음 듣죠?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이 사람 나중에 우리가 여기 박선욱 시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쓴 걸 보고 알았어. 이런 지사가 있었구나.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육사 완창 준비하는 할 때 이육사하고 같이 했거든. 예. 대구 은행 예. 폭파 사건. 역시 멋쟁이.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최근에 막 그 여론을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좀 대구가 하려고 그래. 대구가 굉장히 이상한 보수잖아요. 원래 옛날에 대구는요, 야성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육사 선생도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대구에서 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왜 이분을 자기 동네인데 그 이분이 거사를 했던 그 장소에 표적판 하나 없어. 동상 하나 없어. 그 흔한 동상. 아이고 개뿔 뭐 시도 못 쓰는데 좀 유명해지면 지 얼굴을 만들어갖고 뭐 문학관이니 뭐니 해갖고 다 들이다 세우는데 아니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던진 사형당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해 갔어요. 소위 근대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근대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등록제, 등기제를 만들면서 등록하고 등기하지 않는 거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매길 때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죠. 여러분 생각해서 일본 국가가 전쟁이 나고 우리가 식민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겠어요. 세금 안 나면 물건이라도 걷어가고 사람도 걷어가고. 그런 나라의 그런 억울함, 비굴함을 못 견디고 1927년에 이분이 이 수탈 독이던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발합니다. 그 은행의 건물이 미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상징이죠, 상징. 네가 조선은행인데 조선을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지. 조선은행이 조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에 충성하는 은행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조선의 수탈을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손 잠깐 한번 들어볼래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손 내리세요. 사개오 알죠? 사개오. 네. 사개오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잖아. 세리장이면 뭐예요? 세무서장이죠.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사개오 밥 먹으러 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왜 죄인과 밥 먹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래요? 로마 식민지에서 세무서장은 유대인, 자기네들의 동족의 피를 뽑아서 로마에 바치고 지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똑같은 거야. 조선, 여러분 동양측식회사가 원래는 저거잖아요. 측량회사잖아요. 측량회사. 예, 토지도. 토지 등기하는 측량회사야. 근데 옛날에 다 뭐 그런 근대적인 뭐 제도를 모르고 뭐 없어도 니 땅 내 땅 다 구분하고 살았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무지해서 그걸 신고 언제까지 하라면 뭐 안 하고 뭐 안 하면 다 국가 땅인 거야. 그런데 그때 친일에 갈려들이 어떤 짓을 했냐. 안 하고 모르고 있는 땅 있잖아요. 산에 있고 자식들이 객지나고 그걸 다 지 이름으로 바꿔. 지 이름으로 바꿔.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1989년에 월간 남녘이라는 말지하고 비슷한 잡지에 제가 기자로 있었어요. 막 그때 제 나이 26살에 등단하자마자 이적 시인이 그때 편집 주관해서 저를 스카우트가 데려가서 거기서 제가 편집 작업했는데 그 발행인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우체국장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망했어요. 망하는 징조가 이미 오기 시작한 거야. 우편물을 보고 아는 거야. 그 일본에서 편지가 오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은 빨리 이사해라는 거야. 빨리 준비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일본인이 갖고 있었던 땅 있잖아요. 예, 작사님.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다일 것 같죠? 그렇잖아요. 40%가 돌아갔어요. 나머지 60%는 자기 재산 때문에 못 돌아가. 그 40%가 도망을 가면서 놔둔 재산을 이 사람이 임의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다 자기와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그럼 엄청난 땅입니다. 진주, 창원, 양산, 이분이 경남 우체국에 있었나 봐요. 그쪽을 다 그래서 우리 그 발행인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가서 회식을 하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땅 문서가 다락방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가 그거 뭔지 모르고 딱지를 접고 놀았다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이제 물려받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그런 아주 못된 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재산을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그거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물려간다 60, 70년대부터 그 땅을 팔아서 살아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잡지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 안기부 때문에 안 돼. 계속 와서 못 살게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야 이거 사람이 못 살겠다. 야 우리 그만 접자. 이렇게 접고 제가 졸지에 백수가 돼갖고 서로 왔는데 근데 이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일제 때 고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독립후손 중에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 말 없이 그 당시에도 1,000만 2,000만 원 가르쳐. 왜 이게 뭔 돈이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잡지사에 있을 때 저한테 제 와이프하고 제가 가난하잖아요. 엄청 가난하거든요. 근데 예물시계를 지금도 있어요. 금 18K 금으로 테두리로 다 된 시계를 잡으셨어요. 왜 줬냐? 발행인 칼럼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김 차장 글만큼 쓰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서 김 차장 요거 놓고 써갖고 와봐요. 써가지고 가면은 뭐 고칠 게 없네. 뭐 이대로 해. 그리고 제가 출장 가면은 출장비 외에 따로 또 봉투 갖고 와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아직까지 있으니까 금이 금값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부자인 거야. 그 지금 그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보자 했더니 뭐 우리가 팔 만큼 그렇게 아주 쪼들리지는 않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무슨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억울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인정을 못 받는 이분 장진홍 선생님이 그 조선은행을 폭파한 사건은 결국 조선의 침탈을 하고 조선인의 경제를 삶을 수탈해가는 일제에 대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육사 선생이 같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이육사 선생은 도망가고 이제 만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결국 체포되어서 결국 사형을 당하죠. 당하는데 그런데 왜 이분을 이렇게 대구에서 안기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 꼭 이렇게 문인들이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그래서 자 우리 장진홍 선생님 시를 옆에 우리 선생님이 한번 또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한복판에서 터진 폭발음. 박선욱. (192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한복판에서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터졌다. 이날 조선은행 대구지점 도청 식산은행 정찰부에서 몇 분 간격으로 터진 폭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은행의 창문은 모조리 산산조각 났고 깨진 유리 조각이 대구역 광장까지 날아갔다. 은행 주변 도로가에 세워진 전기줄은 헌 새끼줄처럼 끊어졌다. 건물 안에 있던 은행원과 경찰관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일본 경찰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보다 이틀 앞선 10월 16일 경상북도 칠곡군 임동면의 어느 집 헛간에서는 한 젊은이가 있어 헌 노구솥과 가래 따위를 망치로 마구 쳐서 여러 조각으로 깨뜨린 다음 그것을 다시 잘게 부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천에 파편을 걸어 모은 뒤 뇌관을 심고 도화선을 길게 만들어 다이너마스트와 함께 정석껏 3근으로 묶고는 신문지로 둘둘 말아
벌꿀 상자 안에 넣었다. 됐다. 거사용 대탄 내 개면 일본 놈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비장한 표정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그는 일경에 발각되면 즉시 자기를 요량으로 자설용 소탄 1개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폭탄을 제조한 사나이는 33살의 청년 장진홍. 1995년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 옥계동 문림마을에서 태어나 1914년 조선 왕실의 근위 부대인 조선 보병대에 입대했던 망국의 마지막 군인이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진홍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분이 특별하게 좀 생각되는 거는 어쨌든 1900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을 당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갖고 있을 당시에 군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국가에 조선의 대한제국의 군인이 되었는데 결국 대한제국의 군인이 되었지만 대한제국을 위해서 싸울 수 없는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군 생활을 패하고 결국 독립 투사로 바뀌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상돈 선생인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시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시회랑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 시를 서로 시극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읽기는 어렵고 잠깐 소개를 하면 독립지사들 중에 이른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쟁한 분들도 있지만 국외 투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제 연해주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러시아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그야말로 위에 시니주 위에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저 살린까지 그 다음에 내몽골까지 거기에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이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결국 1905년에 일사불란이 되고 나서 국가의 어떤 근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또 이제 여기 안에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독립지사 중에 아주 유상돈이라는 선생님이 아주 유력한 분인데 이분은 이미 3.1 독립투쟁이 있기 이전에부터 이미 그 연해주에서 조선인들끼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해외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연해주와 그 다음에 중국 상하를 중심으로 하고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에서의 독립투쟁,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만주죠. 그 다음에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하는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투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 투쟁했는데 언젠가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럼 김문수 씨가 무슨 김구 선생이 국회에서 국적이 어디냐 물으니까 중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다 기가 막혀서 자기네 여당조차도 기가 막혀서 웃는 거야. 왜 중국이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위장 국적을 갖고 활동을 해야지 조선 국적을 갖고 정부를 만들고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 그 당시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국적이 다 조선 국적을 갖고는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선 국적을 안 하고 나라를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 독립투쟁의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국적을 취득을 한 거죠. 거기서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중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어. 가짜 여권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독립지사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도 없고 아무리 정치가 갈라치기라는 거지만 갈라칠 게 따로 있지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외를 가고 싶어서 갔겠냐고. 요새야 미국 가고 싶어서 한정하지. 미국 시민권이 무슨 대단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뭐 애가 배면 그냥 배기 타고 가서 애 날라고 난리를 치고 참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언어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상돈 선생의 시를 통해서도 해외에서도 얼마나 눈물과 피와 서러움을 이기고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 볼 때 허무맹랑한 거지.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엉망진창이잖아. 그럼 미얀마에 여기 우리나라 들어와서 미얀마의 민주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 아이고 저 나라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되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견디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2차 대전 하에서도 조선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미국만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지사 기림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헤아려야 되는 거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방에 떨치기까지는 한없이 많은 눈물과 서러움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총기와 같이 던진 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문학적인 소양이 또 문학적인 자양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침 드라마 보면 맨날 했던 거 맨날 속이고 맨날 그런 거 들어보고 울고 물론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우리의 눈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민족문학연구회 회원이고 우리 박희선 선생님도 그렇고 오늘은 어머니 때문에 못 왔지만 이영수 선생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문학적 토양에 우리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지켜주고 투쟁해준 민족지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국어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지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배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기저기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사랑시도 쓸 줄 알고 또 뭐 종교인이니까 종교에 대한 성찰도 씁니다. 그렇지만 광복 80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짚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성 독립지사입니다. 다음 주는 여성 독립지사. 이거는 이제 박선욱 시인이 쓴 거예요. 이 박선욱 시인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박선욱 시인을 오라고 했어요. 이 유명한 분인데 저는 형이라고 부르죠. 형 다음 주에 와. 그래. 일산사 하는데 약간 다리가 성함이 장애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는 데는 불편함은 없는데 이렇게 약간 절긴 한데 이 형이 그 형 내가 다음 주에 형 특집이야. 그랬더니 덕시 특집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형 와서 그래도 형이 한 수 딱 읽고 형이 한 말씀 딱 하면은 그냥 가슴에 팍팍 꽂힌다. 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동생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 네. 그래서 그 박선욱 씨이 저는 63년에 그 형은 58년 개띠인데 그래도 동생이 오라 그러니까 또 온대요. 야 나는 대중교통은 안 돼. 아유 차 갖고 와. 내가 내 차 빼고 대줄게. 그랬더니 그래서 다음 주에 그분 모시고 우리 변규만 선생님 네. 다음 주에 박선욱 씨는 한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유 만나러 와야죠. 네. 박선욱 시인 꼭 뵈러오고 다음 주에 연주 한번 부탁해요. 네. 네. 다음 주에는 플룻을 가져올게요. 네. 아무튼 우리 박 선생님, 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난 여러분 강의에서 오늘 두 번째 강의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